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또 전화 3153-2610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여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시초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바뀌었을지 함께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좀 살펴볼게요. 현재 흐름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9포인트 정도 조정받으면서 1815로 출발한 이후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웠는데요. 15포인트 내린 1809선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기 전자 업종이 그래도 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느낌을 주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 내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약박권에서 1% 가까이 좀 조정이 나오고요. 오늘 철강 금속 업종도 약세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5%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 어제 고배당주로 낙폭을 키웠던 은행주도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는데요. 신한지주가 1.8% 조정이고 저 아래 지금 KB금융 역시 1.6% 내리면서 3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고 계시죠?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등등이 그래도 좀 장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느낌인데요. 하이닉스가 2.3% 급등, LG전자는 0.5%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어제 고배당주로 낙폭이 키웠던 KTNG는 오늘 1.7% 정도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디스플레이도 오늘은 2% 이상 오르면서 전기 전자 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더불어서 2%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피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18포인트 내리면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강보합권으로 바로 돌아선 이후로 현재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4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11%나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안철수가 대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의 뭐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 주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셀트리온도 1.5% 오르면서 36,000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메디포스가 강보합권에 있고요. SFA도 0.8% 정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S가 또 급등하면서 5.7% 상승한 2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동서라든지 젠백스는 1% 남짓 조정이 나옵니다. 파라다이스 급등세가 나옵니다. 6% 급등한 8,390원 선 움직이면서 오늘 종목별로 등락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SM이 1% 이상 좀 상승하는 흐름이 돋보이고요. 성우 하이텍도 2% 상승, 유미드 역시 3%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시총 흐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강의 청기 누설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2011년도 마지막 거래를 맞아서 이재강 상무님과 함께 2012년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재강 상무님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2011년도 국내 증시가 미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상고 하저 패턴을 보였다는 점은 좀 아쉬운 장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2011년도 한 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벌써 올 한 해 신묘년 토끼해가 이제 저물어 가네요. 이제 주식 시장으로 본다면 오늘이 마지막 납해일이죠. 자, 올 한 해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이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여름 7월 말 8월 초 유럽 재정위기 이후 중국 신용등급 강등 등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전 세계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놓고 연말이 돼서 저도 지난 1년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방송 때문에. 그래서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알았던 발표됐던 악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짜 우리 김 앵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선방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 연초 신년을 시작하는 첫날은 아주 산뜻하게 2,000포인트가 이상에서 산뜻하게 출발을 했죠. 그것은 지난해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국내 증시는 4월 27일 날 했죠. 사상 최고치 2,200
31포인트 고점을 실한 이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폭이 단기적으로 깊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신고가에 따른 눌림목을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견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국내 코스피 시장의 월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봉, 주봉도 보기 힘들고 일봉도 투자자분들 중에 보지 않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가끔 시간 내서 한 월봉이라는 것은 저 지금 막대 그래프 하나가 한 달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월봉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큰 추세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지난해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졌죠. 이 상승세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도 연초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상승을 했죠.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면서 연초 지난 4월 27일 날 2231.47포인트 고점 사상 최고치입니다.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하락폭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8월달 하락폭이 컸죠. 이것은 8월 5일 날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한 때 1700선이 붕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15포인트 하락하면서 1809포인트 18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하나를 되짚어 본다면 연초의 상승세에서 전강 후약의 특히 하반기 들어서 크게 하락하고 유럽 사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김정일 사망 등 이런 국내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순간적인 급락은 있었지만 그러나 큰 추세대로 본다면 2년 반 동안 상승에 따른 6개월간의 조정은 너무나 견고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월봉을 오래간만에 참으로 보여드린 김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증세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1800선이 강력한 지지선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1700선 이하권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기 매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상반기에 걸쳐서 약 1년간에 걸쳐서 형성됐던 강력한 지지선 라인이 1600에서 1700 라인입니다. 물론 현재로 본다면 그럼 이 라인까지 올라오면 한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더 하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1700선에 근접한다든지 1700선이 살짝 붕괴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대기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바로 상승 전환하기에는 지난 8월 달에 이 물량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지그재그 패턴이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하락할 때는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 한 해를 되짚어 본다면 국내의 악재로 인해서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오히려 악재는 겹쳐서 온다는 말처럼 오히려 겹쳐서 오는 것이 더 다행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도 크게 급등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900선부터 2200포인트 라인까지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년도 상반기장, 특히 1, 4분기장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아직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1년 한 해 상고 하저의 그런 연봉으로 보면 음봉의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세계의 주요 증시 4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 한 해 성적이 10위라고 합니다. 특히 동북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성적, 그러니까 아직 장이 마감되지 않아서 정확한 지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연초 대비 한 10% 정도 우리나라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락할 때 하락폭이 적었다는 것은 상승할 때 오히려 강한 상승 탄력들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동남아 시장에서는 적어도 지수가 내년 짝에서 안정화된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상승 탄력들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오히려 내년 한 해는 예상해 본다면 해외 펀드보다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까지 증시를 크게 출렁이게 하는 요인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빠르게 증시는 좀 안정을 찾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뒤를 잇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북한발 리스크 2012년도에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예, 뭐 제가 대북 전문가도 아니고 세계 정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주식 시장으로 본다면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가 학습 효과를 겪었지 않습니까? 대북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악재는 단기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점은 대북 관련한 악재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정치인 세력들도 이 대북 관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뭐 현격히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 큰손 세력들이 오히려 이 대북 관련 컨트리 리스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추세가 하락 반전한다든지 지속적인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언제 안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붕괴될지 여부도 제가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현재의 주변 여건으로 본다면 뭐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기틀을 잡는다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견고한 안정세를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하에 국내 시장도 안정세를 구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대북 관련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내년 시장부터는 좀 더 안정화의 길을 걸으면서 주식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로존 재정 위기가 올 한해 시장을 참 힘들게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겠습니까? 예, 이 참 유로존 문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드린 것 같아요. 동네 구멍가게도 개업하고 폐업하는 데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유럽의 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겪는다는 거. 뭐 우리나라가 지난 98년도 90년대 말에 겪었던 IMF 외환 위기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세계 정치에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자 어제 뉴스를 통해서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물론 유럽 국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특히 키를 짓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주진 않겠다는 거죠. 니들도 그만큼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스타레크를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충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수습한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한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럽 재정위기 해결 여부의 키를 갖고 있는 독일 닥스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독일 닥스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드렸어요. 지난 연초 7월 상반기까지는 독일 지수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7월 말을 통해서 8월달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더군다나 유럽의 재정위기 이외에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이면서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에는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드렸죠.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의 상승 전환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독일 시장 한번 보죠. 이미 엄청난 가격의 조정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까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출현됐다 할 정도로 그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시장은 견조한 모습입니다. 물론 상승 전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점도 이렇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서 한 점에 수렴하는 요 시점이 되면은 분기점이라고 하죠. 여기서 위로 급등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급락하든지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깔때기형으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의 판단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조정 양상을 본다면 하락 반전보다는 상향 반전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유럽 증시 문제가 더 이상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상승 전환 시점은 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유럽의 해결 분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악재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출렁임은 예상이 되지만 추세적으로 안정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이 최근 3년 동안 유지해오던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습니다. 긴축 완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중국 증시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 역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부 전문가들 상에서는 유럽 재정위기보다는 중국의 연착륙 가능성이 안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경착륙이 될 수도 있지 모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하락폭이 큰 것이 중국 시장입니다. 이 중국 시장이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은 세계 증시는 지난 7월 말 8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중국 시장은 먼저 조정받았죠. 지난 4월 중순분경부터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많은 전문가들 내년 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유럽 재정위기는 안정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없다. 그거는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의 위기감이 이거는 새롭게 세계 증시, 세계 경기에 먹구름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네요. 이게 상해 종합지수거든요. 오히려 상해 지수는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지난 7월 말 8월 초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보다 먼저 지난 4월 중순에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이 지나고 8월이다 9월이 지나고 최근 들어서는 세계 증시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이 됐던 유럽 증시는 이미 안정화돼서 이렇게 횡보하는 저점이 그래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상해 증시는 직전 연중 최저치 지난 10월 달에 저점이 붕괴되면서 신저가 경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는 이것은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모라토리엄 발생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었죠. 그리고 중국이 두 차례 걸쳐 지준율을 이미 인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것이 반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락장에 하더라도 연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 직전 저점 붕괴했다는 연속 하락했다는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초 이렇게 바닥을 찍어가는 쌍바닥, 삼중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중국도 그 연착륙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안정화 길을 더 이상 급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저는 중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이 내년 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제 국내 쪽으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국내 증시 전망해 주시고요. 체크 포인트들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내년 국내 증시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전강 후약의 상반기는 강했다가 하반기 약세의 이런 음봉형의 조정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오히려 양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해서 증시가 보통 통상적으로 1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1월 달에 그 호재성 재료, 심리적인 호재성 재료가 반영돼서 1월 달에 강세를 보인 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말이 생겼는데 내년 2012년 임진년 용의 해는 제뉴얼리 이펙트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약 후 강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은 한 1700선을 지지선으로 하고 1900선을 저항선으로 하는 연초 장세의 패턴 1700에서 1900 사이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입니다. 강보합수 중입니다. 크게 상승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코스닥 시장 오히려 횡보하는 그러니까 500포인트가 붕괴됐습니다만 495포인트에서 그래도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올 한 해는 상승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450포인트에서 550포인트 사이에서 안정화되는 그런 내년 연초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하락의 가능성은 없는 상승 전환의 모멘텀을 시장이 주시하는 그 상승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하는 과정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연초장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제가 네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유럽 재정 위기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자 내년 1월 5일까지 휴가입니다.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자 휴가 기간이라는 것이 더 이상 크게 나올 수 있는 악재도 없다는 점도 너무 긍정적입니다만 그러나 휴가 중이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이 독일이거든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독일 시장은 출렁거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1월 5일 이후 그렇다면 다음 주보다는 다다음 주, 그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정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해소 여부, 그 시기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변화 체크해 보셔야겠죠. 이 북한의 체제 변화에 따라 국내 증시 상승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연착륙 여부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과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언제 시행할지,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언제 인하할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이로 인해서 국내 수출 경기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내년도 시장 전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내년 환율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짧게 좀 전망해 주십시오. 네, 이 환율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환율 시장이 80전이 상승했네요. 1156원 80전입니다. 장중한 때 장 초반에 1159원까지 1160원선까지 올라갔다 안정화되는 모습이죠. 내년에도 환율 시장은 안정화될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장을 예상해 본다면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뚜렷한 악재가 없는 한 110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환율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그동안 떠났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돌아온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는 더욱더 안정기세를 구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환율 시장의 안정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의 주도주는 어떤 종목들이 되겠습니까? 예, 내년 1년 단위로 본다면 제가 어떤 게 주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1, 4분기, 1, 2, 3월 달을 예상하는 주도주로 본다면 역시 중소형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거운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내년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냐면 올 한 해 어려운 증시였습니다만 지난 12월 달에 12 사태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100만 8만 4천 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하나 안철수 연구소가 12월 13일 날 그 다음 날이죠. 14만 8,200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코스닥의 대표주자 그리고 코스피장의 대표주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오히려 내년 주장에서는 그 다음 후발주자들도 직전 고점 돌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년 연초 장세에서는 이들 지수 관련주보다는 테마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연초 장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들, 제약 및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IT 부품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내년 상반기 하나의 테마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 사태 이후에 세계적으로 M&A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내년장에서는 이합집산, 영어로 한다면 미팅 앤 파팅이라고 하죠. 이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A 관련 주들이 내년 상반기에 하나의 주도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장세 전망을 하시면서 이런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2012년도 구체적인 전략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은 관망을 하고 내년을 보자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혼조세를 예상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조금 의견이 다르신데요. 어제 정부가 자전거를 보행수단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전거 테마 종목에 관심을 갖자 의견 주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거래가 부진하다 관망하자. H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조용한 증시가 기대가 된다. 내년 보자 하셨고요.
주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볼까요?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을 정리하는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신데요. 강원랜드 골프존, 네오이즈 게임즈, 삼성카드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주식 비중이 60%, 현금 비중이 40%신 거고요. 강원랜드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JW 중해신약, DNA, 링크 이렇게 두 종목을 매도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비트컴퓨터가 오늘도 점상이 나왔는데요. 수익이 14%가 났습니다. 현금이 50%가 됐는데요.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해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롭게 추가하시는 종목이 한 종목 있으시네요. 참 좋은 레저를 사십니다. 비중을 50%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4,975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성일 연구원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역시 5종목 그대로 2012년도에도 들고 가시는 거고요. SFA가 20%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어제 배당 나기를 맞춰서 종목들이 좀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기아차가 4% 정도 조정 나온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신은경 실장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으시고요. 유비케어가 22%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후너스는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 정도의 등락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한 종목 있으신데요. 삼성전자를 10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5%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살펴봅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22%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위에 등극이 된 상태고요. 박성일 전문가 SFA가 20% 고수익을 여전히 올려주고 있고요. 최유영 전문가 비트컴퓨터가 14%, 55%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와 강원랜드도 4위와 5위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 순위 살펴봅니다. 1위는 신용훈 전문가시네요. 117% 누적 수익률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요. 정영훈 전문가 63%, 최유영 전문가가 34%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12자 투잡 전략 시간에 자전거 테마주를 보자 이렇게 좀 의견을 정리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전반적인 시황을 한번 짚어보고 자전거 테마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1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폐장일입니다. 어제 배당락으로 지수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도 해외 악재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수가 추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를 복습해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많았는데요. 네, 첫째로는 4월 코스피 지수의 신고가 경신, 8월에 미국 신용 등급 하락에 의한 깊은 조정과 각종 대선 테마주들의 부각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올해 증시는 정강 우역을 보였고 현재는 경기 하강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내년 증시 역시 상저하고 상반기까지는 증시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유럽과 미국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하반기 들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닥은 개별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는 장세가 한 해 동안 이어졌는데요. 네, 코스닥 지수는 2009년 이래로 450과 550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그 와중에도 강력한 테마가 몇 개 형성되면서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네,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보령 메디앙스와 이지, 안철수 연구소, 잘마테크 등이 신고가를 연출했고요. 바이오주로는 제대열 전문업체인 미디포스트와 중해신약이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엔터주였는데요. SM이 시총 1조를 넘어서며 한류열풍의 힘을 보여줬고 루엔의 강세와 YJ 엔터테인먼트 상장 등 엔터주의 힘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네,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네, 더더욱 대선 테마주들이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에 이미 급등한 대선 테마주보다는 새롭게 대선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신선한 종목들이 큰 시세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에서 정리하신 내용은 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3거래일 동안 점상을 가서 지금 같이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요즘 들어서 거래가 좀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놓고서는 끊어치기라는 방법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목을 요즘 테마주 포트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즘 장세 자체가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비트컴퓨터 테마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었던 대선 테마주보다는 새롭게 대선 테마주로 부각되는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취지로 저도 함께 포트에 담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참전해저인데요. 어제 종가를 50%를 사봤는데 오늘 다소 매물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조 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지금의 2배로 늘린다는 그런 국토해양부의 종합계획에 대한 그런 투자 수혜감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 또는 그런 친환경 테마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 대선 테마주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포트에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와 포트폴리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장에서는 제한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9포인트 하락한 1815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태인데요. 13포인트 하락한 181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531억 원, 기관은 46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29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495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초가에서부터 변동이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0.93포인트 상승한 49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38억 원, 기관은 6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0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말 장세 속에서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한 1,157원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90전 상승한 1,15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10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6% 빠지면서 37만 9천원에, LG화학은 1.2% 하락한 31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3% 하락한 25만 2천원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65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KB금융은 1.7% 하락한 3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2.6% 상승한 2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TNG 역시 3%대 강세 보이며 82,300원에, LG전자는 약보합권에서 7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은 1.26% 상승한 36,10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11.58% 상승한 13만 4,900원에, 메디포스트는 약 2%대 강세 보이며 17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A는 강보합권에서 62,400원에, 3S는 약 5%대의 강세 보이며 26,250원에, SK브로드밴드는 보합권에서 3,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는 강보합권에서 72,9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4.45% 하락한 41,900원에, 파라다이스는 6%대의 강세 보이며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주인데요.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또 잇따라 신작들이 출시되면서 기대감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CE는 5%대 강세 보이며 39,650원에, 컴투스는 4.15% 상승한 21,350원에, 액토즈 소프트는 약 4%대 강세 보이며 1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자원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정수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승 중입니다. 유보텍은 1%대 강세 보이며 395원에, 동양철거는 1.75% 상승한 2,615원에, AJS는 1.37% 상승한 1,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터주 역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M은 2.18% 상승한 44,450원에, 키스트는 강보합권에서 3,100원에, KT뮤직은 8%대 강세 보이며 2,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BS 관련주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프리트는 스마트 네트워크 시스템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4.67%의 강세 보이며 1,6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인트아이는 상한가 기록 행진 중입니다. 1,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트론은 1%대 강세 보이며 1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장은 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12년도 전망도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장은 어떤 큰 변화를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증시 자체가 오늘 마감 폐장일이고 해서 미국 시장이 약세를 타서 좀 약세를 타긴 타지만은 전체 분위기 자체는 어떤 뭐 큰 변화를 더 준다든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든지 이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대로 그냥 마감하는 형태로 갈 것이고 코스닥도 아마 일부 급등주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이 마감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증시는 아마도 제 판단에는 박스권을 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변수라든지 유럽발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은 우리 증시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라면은 계속해서 약세를 타기보다는 약세와 강세를 반복하는 형태의 한 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해 정도에서 또 대세론적인 상승 흐름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전체적인 흐름이고 또 예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자세히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이제 최병곤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 변화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매도를 하시는데요. 한진해운을 11% 정도에서 수익을 좀 자르셨어요. 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 자체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은 바로 매도부터 쏟아지는 형태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상당히 강한 증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한진해운도 바로 주가가 계속해서 넘어가는 형태의 진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어제 12,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상 어제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조정을 주면은 다시 또 저점 매수를 해서 또 다시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대응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기존의 종목들은 일단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변화가 좀 발생한 종목이 역시 인포피아인데요. 어제 주가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종가의 플러스권 1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행을 보면은 아침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5%권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반전이 나오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직은 시장이 그러한 에너지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가 나오긴 하지만은 에너지가 아주 강한 흐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신용 비율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1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보통 중소형 개별주들도 4, 5%를 넘어가면 많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10%를 넘어간다는 것은 실제 지금 어제 거래량이 대략 20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200만 주의 거래량이 대부분 다 외상 거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는 자꾸만 매도가 쏟아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쉽게 나오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때 약세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감안해서 일단은 짧게라도 매도 타이밍을 한번 노렸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BH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좀 강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더 넘어가지는 못하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어제 장중에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어제 반등 포인트 잡으면서 주가에 큰 변화는 없고 진행상에 특별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차분하게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인포피아만 그렇게 대응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병곤 위원님께서는 YG 엔터테인먼트, 한국항공우주, 인포피아, BHI 이렇게 4종목 들고 2012년 맞이하시는데요. 내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투자 전략을 함께합니다. 예, 오늘 장 투자 전략 간추려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이번 시간도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특별히 국내 시장 변수들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2012년도 글로벌 증시부터 좀 체크 포인트를 짚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유럽, 중국 경기 동향일 텐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 한목인 제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비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돈이 동맥경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드디어 미국에서 현금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반등 신호는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안정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내년 3월과 그 다음에 재정인정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7월까지는 어느 정도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럽 여파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럽 문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 연착륙에 어느 정도 성공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적인 그런 수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가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긍정적 요인은 세계 경기가 좀 불확실하다 하면은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카드로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국내 증시도 좀 약한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도 개장이 됐거든요. 잠시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요. 오늘 장 출발 흐름 어떤지 봐주시고요. 내년도 전망까지도 함께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약세 기조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월 들어서 사거래일을 제외한 지금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본토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올 연말 하락 기조로 장 마감할 것 같은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60선까지 하락한 가운데 계속적인 약세장을 이끌면서 내일 저점으로 장 마감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긴축 기조 유지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지금 올해 한 해만 30% 가까운 하락 기조로 이끌면서 증시의 하락세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2월 들어 가장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연말을 맞이해서 은행 및 외국계 기관들의 주도로 한 매수세가 이어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2월 BIS 비율을 마친 이후 내년 1월부터 다시금 증시로 이러한 자금들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내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 긴축기조 완화 폭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긴축기조가 조금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준율 인하는 되겠지만 금리 인하가 과연 될지 여부 또한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매도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이후 증시의 상승은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가장 대외 변수 중 큰 변수인 글로벌 경제 우려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내년도의 움직임 조금은 혼조의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겠지만 아무래도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있고 이러한 내부 변수들이 조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확률이 높은 만큼 내년도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내년도 중국 증시 전망까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국내 증시에서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서두에 언급드렸다시피 해외 변수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내부 문제인데 미국과 유럽의 현재 그런 금융위기를 사태를 보면은 과도한 그 부채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라고 해가지고 97년도에 IMF 지원을 받았는데 이때는 그 단기 외화 차입이 문제가 됐었고 과도한 기업들의 레버리지 경영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의 경우 기업들은 건실을 합니다. 10여 년 동안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가계 대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대출 금리를 인하할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가계 부채 부분만 정부에서 잘 컨트롤만 한다면은 국내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수 경기의 그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투자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내수업체라 하더라도 일부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해외 변수로 인해서 그 두려운 것들이 과연 내년에도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걱정거리가 많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투신권, 그 다음에 자문사 쪽에 자금이 상당히 그 견조한 흐름이 흘러가면서 일부 그 종목들의 경우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연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의 경우 내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에도 연기금의 경우 한 15조 이상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퇴직연금의 규모도 올해 말을 분기점으로 해서 50조 원 규모인데 이들 자금도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에 의해 휘둘리는 장세의 경우 국내 연기금이라든가 기관성 자금이 안정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잠시 그 준비한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예. 자료를 보시면은 그 국내 가계 자산 중 그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금융 자산 비중이 그 20%대에 머물고 있고요. 선진국인 미국이라든가 일본, 영국의 경우에는 50%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 자산 비중이 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간접적인 그런 그 금융 자산의 경우 연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이런 쪽에서 소화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동성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내년에도 지수가 좀 눌릴 때마다 연기금 쪽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줘서 너무 많이 빠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염려를 덜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1813입니다. 어제보다 한 11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자,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겁니다. 2011년도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갖고 계신 종목들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또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3153-2610번으로 지금 바로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뵐게요.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